조선의 기록 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공식 역사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궁중 약재 창고에서 벌어진 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숙종 제15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궁중 내원 뒤편에 자리한 약재 창고는 평소 해가 지면 굳게 잠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귀한 약재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특히 임금께 올릴 약을 만드는 재료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창고의 문이 그날 밤 누군가에 의해 열려 있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하급 내관 성득은 한밤중 순찰을 돌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득은 급히 발소리를 죽이고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내의원 의관 이영익이 촛불을 켜놓고 약재 항아리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영익은 당시 내의원에서도 손꼽히는 의술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일을 맡을 만큼 신임이 두터웠고 궁중 안팎에서 그의 의술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몰래 약재 창고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당장 소리쳐 다른 내관들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상대가 높은 벼슬의 의관이었기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내의원 제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의 처소로 가는 길에 성득은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만약 이영익이 제조의 명을 받아 창고에 들어간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득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 그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선배 매관 김자흥을 찾아가 밤에 본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김자흥은 오랜 세월 궁중에서 일한 사람답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창고의 약재들을 점검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약재에 이상이 없다면 이영익이 정당한 일로 창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보고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관리를 맡은 하급 관리에게 장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관리는 성득과 안면이 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장부를 내주었습니다. 김자흥과 성득은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약재 항아리들과 대조해 나갔습니다. 인삼, 녹용, 우황, 사양, 그 밖에도 수십 가지 약재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확인하던 김자흥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자라는 약재의 항아리 앞에 서였습니다. 부자는 독성이 강한 약재로 적절히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부자가 2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항아리 안에는 1근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자흥은 다른 약재들도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자 감초와 백출도 장부의 기록보다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김자흥은 성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의원 제조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조 민진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진원은 노련한 관료로 내의원의 모든 일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했습니다. 김자흥이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자 민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진원은 즉시 창고로 가서 직접 약재들을 점검했습니다. 장부와 실제 약재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이영익을 불렀습니다. 이영익은 태연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민진원이 약재 창고의 일을 물었을 때도 그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며칠 전 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창고에서 약재를 가져갔으며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진원은 어떤 환자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영익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전 마마의 상궁 중 한 명이 급한 병을 알아 치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진원은 그 상궁의 이름을 물었고 이영익은 망설임 없이 상궁 박씨라고 답했습니다. 민진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영익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은밀히 사람을 보내 상궁 박 씨의 병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틀 뒤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상궁 박 씨는 최근 아무런 병을 앓은 적이 없었으며 이영익에게 진료를 받은 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진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영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영익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의관이었고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문책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민진호는 조용히 이영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드나드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영익이 궁 밖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종로 어귀의 한 약방을 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민진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 그 약방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보고는 놀라웠습니다. 그 약방의 실제 주인은 폐세자의 측근이었던 인물의 친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폐세자는 숙종의 첫 번째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대부분 유배되거나 처벌을 받았지만 일부는 신분을 숨기고 민간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진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영익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가 약재 창고에서 가져간 것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독약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자는 독성이 강해 적절히 가공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진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궁중 금미영의 책임자를 만나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전했습니다. 금미영에서는 즉시 이영익의 처소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익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재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기록을 빠뜨린 것은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미영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진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영익이 다시 약재 창고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창고의 경비를 느슨하게 만들고 이영익이 듣도록 새로운 귀한 약재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임금께 올릴 보약에 쓸 최상품 인삼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진원의 예상대로 이영익이 다시 약재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고 안팎에 금이영 군사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익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군사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쌌습니다. 이영익은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영익의 몸을 수색하자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의원의 다른 의관들이 그 가루를 살펴본 결과 그것은 부자를 비롯한 여러 독성 약재를 섞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이영익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영익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로의 약방 주인이 함께 붙잡혀 먼저 자백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약방 주인은 폐세자의 보기를 꾀하던 잔당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영익을 포섭해 궁중에서 독약을 만들 재료를 빼돌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임금께 올라가는 약에 독을 넣어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익은 처음부터 그들의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술로 내의원에 들어왔고 성실히 일하며 임금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약방 주인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주는 대신 궁중의 약재를 조금씩 빼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한 약재를 빼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더 위험한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독성이 있는 약재들을 가져오라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아예 독약을 만들어 임금의 약에 넣으라는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영익은 두려웠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드러날 것이고 자신은 물론 어머니까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독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것을 임금의 약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기회를 엿보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손이 떨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그런 그를 다그쳤고 이영익은 더 많은 약재를 모아 더 강한 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민진원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이영익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영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는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고 약방 주인과 연결된 다른 영모 세력들도 모두 잡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영익의 어머니는 아들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궁중의 약재 관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창고는 2중 3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졌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약재를 가져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관리가 함께 확인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내의원 의관들의 신원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진원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치밀한 대처가 큰 화를 미리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성급히 행동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겪으며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득과 김자흥도 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하급 내관이었지만 이상한 일을 발견하고 적절히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득은 그날 밤 이영익을 목격하고도 성급히 소리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증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조금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중 안에서 한동안 조용히 회자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도 기억되었습니다. 이영익이 처음 약재를 빼돌렸을 때는 아주 작은 양이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이 쌓여 결국 큰 죄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훗날 이 일을 기록한 야사에는 이영익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살리려다 임금을 해칠 뻔했으니 그와 충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지극해도 영모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중 약재 창고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차례 보수되고 개축되었지만 약재를 보관하는 기능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내의원 사람들은 가끔 이영익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되새기며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숙종은 내의원 사람들을 더욱 세심히 살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집안 배경, 평소 행실까지 모두 살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또한 약을 조제하는 과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지켜보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새로 궁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의미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궁중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곳이며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잃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진원은 이 일을 겪고 난 뒤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며 아무리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니 늘 깨어있 지나치게 경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이후 내연을 이끄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